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협력 실장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김성환 의원실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송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기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풍촉법상이나 아니면 해상풍력 특별법상에서 개통 연계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위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세미나에 앞서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최명한 개통계획처 개통연계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승문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정기신문의 유희덕 편집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하 참석자 토론자분들은 또 토론회 때 다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는 김성환 의원님의 개회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지원 방향, 그 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외 송전망 연계 전략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께서 개회사 및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다소 이제 전문적인 분야인데 원로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동의하시는 바 우리 지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42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350ppm 정도가 적정선이라는데 이미 70ppm을 넘었고 이대로 가면 2030년 초중반에 지구 온도는 1.5도씨를 돌파할 예정이고 아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450 근처까지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성적으로 보면 6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방법으로 가는 길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등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차에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미국은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상징적으로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껐고 그 에너지 난 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5%, 2035년까지 100%로 가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결국 풍력과 태양광인데 그게 다 오늘 이제 주제인 개통망하고 다 붙어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 상황으로 보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소위 전기본이라고 하는 전력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소위 한전이 송배전망 계획을 세우는데 원전이나 화력발전은 대규모 발전 시설이라 그 순서대로 해도 되긴 합니다만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소위 티끌모아 태산 분산형 에너지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분산형 에너지 구조에 맞는 송배전망을 세우는 게 옛날 방식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신안 앞바다와 제주 앞바다 또 부안 앞바다 등등의 이미 예측되어 있는 풍력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전이 계획을 야무지게 세우고 또 발전 사업자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원전을 언제까지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 간의 차이가 워낙 커서 그것도 송배전망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교란 요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소위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질 거냐, 어디까지를 사업자가 책임질 거냐, 그 책임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관소화하고 입법할 거냐, 이런 게 다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비중, 또 석탄발전소 비중을 어떻게 이 유럽의 여느 국가들처럼 빠른 속도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기초해서 송배전망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소위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오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오늘 또 한전과 정부에서도 참여하신 만큼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모범 국가로 가는데 오늘 토론회가 크게 기여하길 바라고요. 저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서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사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좀 있겠습니다. 그 공사의 최명환 개통계획처 개통연계 부장님께서 해상풍력 전력개통 연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전 개통계획처에 근무하는 최명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모르신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셔가지고 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실은 오늘 세미나의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약간의 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그 재생에너지 이제 10차 수급 계획,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차 수급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36년까지 108.3기가의 신재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연료전지 그 수력 뭐 이런 순인데요. 태양광이 지금 현재 그 상업 운전 중인 게 한 25기가, 뭐 이제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긴 한데 한 대충 한 25기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36년까지 65.7기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조금 넘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풍력으로만 보면요, 지금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게 1.77기가예요. 근데 36년까지 34.1기가, 뭐 거의 20배 넘게 어마어마한 양이 실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예, 화면이 나타났네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이 국내 해상 풍력 현황 및 전망을 잠깐 보시면
이용 신청 들어와 있는 거, 여기 이제 이용 신청 들어왔다는 얘기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허가 신청 들어왔다는 얘기는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을 한 거고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43.33기가, 즉 36년 목표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신 것만 해도 실은 저희 10차 수급 계획의 36년의 계획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또 조금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거의 10기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대로만 가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이제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결국 개통 연계고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의 이제 개통 수용성을 따지면요, 기존의 그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육지에 저희가 이제 주로 우리나라 산이 많다 보니까 한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통 연계하는데 물론 뭐 그것조차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가 1호사 공영 송전망에 대부분 연계돼 있고요. 3, 4호로 연계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1호사로 연계가 돼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 그 지리적인 제한이 없고 또 일단 연결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용량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자들이 최소한 뭐 400메가와트 또는 뭐 1기가, 지금 근래에는 뭐 3기가, 6기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 대규모 단지들을 작은 선들로 연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 융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규모 선로인 3, 4호로 연계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보강 계획을 지금 해상풍력의 경우는 대부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이 풍력들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 해안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대부분 수도권, 저희가 이제 한 45% 이상이 수도권이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보내려면 결국 수도권까지 대규모 선로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도 전남 지역의 태양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도 소모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혼잡 비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10차 수급 계획에 따른 장기 성변전 설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이번 달 말에 이제 정기위원회 승인을 득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는 수도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선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전력교통의 유연성 측면에서 보면요, 뭐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특히 풍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전기를 우리가 쓰는 수요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풍력이 급격하게 변하고 수요가 그대로면 그 사이를 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통 자체의 운영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또 유연성 자원, 뭐 ESS라든가 팩츠 같은 유연성 자원을 계속 확충하려고 추진 중이고요. 향후에도 아마 계속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 공동줍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은 선로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하면 국가적으로도 분명히 낭비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뭐 같은 동네에 송전 선로가 여러 개 온다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각 발전단지들이 개별로 연계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저희가 가능한 한 사업자분들하고 또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간의 노력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정부와 정기위원회와 같이 저희가
해서 실제 뭐 여수 고흥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 사업자들이 개별로 저렇게 접속하기를 원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자분들께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또 정부에서도 사업자분들과 또 뭐 여러 번 협의를 하셨고 그래서 결국 정기위원회에서 공동 접속 설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발전 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와 이용 계약 협의 중이고요. 지금 거의 이 발전 사업 허가 나간 대로 저희와 아마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뭐 얼마 전에도 저희 협의를 했었는데요. 뭐 그대로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또 사업자분들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수 고흥 지역은 6기가인데요. 3기 지금 선은 하나 있지만 실제로는 3기가짜리 선이 2개. 저희가 3, 4, 5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기가예요. 선로 하나. 그래서 3기가짜리 선로가 2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 선제적 구축인데 이제 선투자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그 신뢰도 고시를 저희가 22년 작년 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접속 설비라고 하는 것은 발전 사업자의 영역인데요. 그 이렇게 이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도 잘 안 되고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러면 한전이 먼저 투자를 하되 나중에 그 비용은 발전 사업자들이 나중에 내는 걸로 하자라는 정책을 수립하시고 그 규정이 들어간 게 신뢰도 고시고요. 그게 작년 초에 마련돼서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를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선제적으로 구축 공동 연구를 추진했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과연 공동으로 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학계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남권 해상풍력이 이제 첫 번째로 추진 중이고요. 한전 자체의 사업심의위원회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2.4기가 규모인데요. 이게 첫 번째다 보니까 용량이 뭐 저희 희망은 뭐 하나당 한 3기가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 2.4기가 규모로 잡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확정된 사업자는 1.2기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전북도에서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적화 단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 사업의 주관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변 설비 보강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용망 방금 말씀하신 건 말씀드린 거는 접속 설비였고요. 이제 공용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9차 때 송전선로 3, 4호 송전선로 2개 루트 그리고 선전 교체가 1개 루트였는데 이것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계속 그 신재생 목표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8월에 전남 지역 개통 보강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 가지고 또 그 3, 4호 송전선로 용량을 3기가로 상향하는 거를 계획에 포함을 또 시켰고요. 현재는 10차 수급 계획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3, 4호 송전선로 뭐 지금 아직 뭐 정기위원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 4호 전남 지역에만 3, 4호 송전선로가 최소 5개 이상 정도가 아마 추가 보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오늘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상풍력특별법 또는 뭐 기존의 뭐 풍촉법 내에 이제 그 망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희망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공용망의 준공 시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이제 준공 시기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그 대규모 해상풍력 같은 경우 한 1기가 정도 지금 뭐 울산 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 한 15메가짜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1기가만 해도 한 70개 정도의 발전기가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1거에 다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단계적으로 쭉 설치를 해서 뭐 2년 이상 걸릴 텐데
문제는 그게 준공될 때 송전솔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발전기가 송전할 때 송전솔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생에너지 발전소 3년은 맨 첫 번째 발전기가 송전을 하고 싶은 시점입니다. 전체 준공하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근데 발전기를 풍력 발전기를 세워봐야 전기는 바다에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발전기가 준공되는 시점에 송전솔로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3, 4, 5 표본 공정만 9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그 표본 공정이 9년 걸리는 거에 대부분 6년 정도, 6년 조금 안 되긴 하는데 6년 정도가 대부분 용지협의, 대관, 민원 해결 다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공하는 거는 3년 정도, 3년에서 3년, 4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행정 소요 기간 또는 민원 해결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풍력 발전기 실컷 건설해봐야 전기를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핵심은 결국은 이 풍력 발전기가 첫 번째 풍력 발전기가 준공돼서 전기를 보내고 싶은 시점에 결국 그 망이 돼야 되고 그 망이 되려면 결국은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의 반영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면 뭐 이 세부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 풍축법에 들어있는 그 기존의 우리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되게 단축하고 패스트트랙 같은 거를 태우는 게 지금 풍축법의 기본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도 접속 설비 또는 공용망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국가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국가가 36년까지 30기가가 넘는 해상 풍력을 하려면 필연적인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사례는 다음번 주제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해외도 실은 사례는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망이 해외에도 그런 해상 풍력을 되려면 결국 망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결국은 똑같거든요. 뭐 법안에 반영되는 내용 이런 거는 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오픈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건데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직접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풍력 발전 계측기를 꽂고 그 단지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되게 무질서하게 되고 또 개통 연계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통 연계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계획 입지를 통해서 입찰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직접 적절한 부지를 개발을 하고 망을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그 노란 메모에 보시면 맨 밑에를 보시면 최적 사업 부지를 국가 또는 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발전 사업자가 그쪽에 입주를 하도록 옥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유도를 하고 결국은 개통 접속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가 직접 보장을 해주니까 사업의 불확실성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도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큰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풍축법 같은데 그 우리 풍력 발전 단지와 연계된 개통 연계 관련 그런 좀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나라 계획입지 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두 번째 제언입니다. 해외 사례는 다음번 주제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명환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승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해상풍력 특기 보급을 위한 해외 송전망 연계 전략 연구입니다. 이거 앞전에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얘기 해주시고 그리고 한전에서 오신 최명환 부장님께서 기술적인 내용을 발표해 주시는데 저는 좀 그거에 기반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상풍력을 보급에 따른 전력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현황을 보면 송정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가 12년 1기가에서 2020년 7.2기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정계통에서 4.1기가, 22.7기가로 원점 증가했는데 풍력발전 대부분 송정계통에 연계가 되고 이제 배정계통은 대부분 태양광에 연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지금 전라권과 경상권이 거의 60%에 육하는 송지만 연계 물량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확대 전망 및 전력망 보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살펴보시면 먼저 전력 공급과 수요 지역이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전력의 수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단지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래 전력의 공급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해상풍력은 대부분 남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수도권으로 옮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송정망이 더 많이 보강돼야 되고 신설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송정망의 가장 큰 문제 건설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수용성하고 민원이 문제가 있죠. 주민 수용성이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도 좀 많이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토지주들이 토지주들이 토지보상법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발전에 대한 이익 공유라는 그런 좀 모델이 있는데 개통은 어떤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이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 주민 수용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해상풍력 연계 전략 한 3가지 측면 찾아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송정망 건설 계획의 체계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측면, 그다음에 3번째 어떤 이런 송정망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스터 패키지가 2020년 7월에 발표됐습니다. 해상풍력을 30년까지 30기가와트, 40년까지 70기가와트고 이 이스터 패키지 재밌는 거는 이 이스터 패키지의 가장 큰 원리는 이겁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용이 가장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 퍼블릭 세큐리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 이제 독일의 정부가 내놓는 기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독일 정부는 에너지의 가장 필수인 해상풍력을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망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해상풍력 전력을 서부와 남부의 주요 소비지로 송전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다르니 우리나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일은 송정망 확대에서 법률적인 체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전력망 확대를 위해 다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마다 공공의 참여를 다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공공의 참여가 그래서 협의서를 다 작성하고 그거를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정부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독일의 전력망 확대의 법률 프레임 4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인더스트리 액트는 이 기본입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한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디스펜스 엑셀레이션 법은 그리드 확장을 위해서 가속화, 인허가를 단축하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계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페더럴 리콰이어 플랜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 그리드는 이제 페더럴 리콰이어먼트 플랜에서 다루지 않은 연방 정부 이외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 우선권을 이제 부여하는 법입니다. 전력망 확장의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TSO가
시나리오 분석을 합니다. 전력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바탕으로서 그리드 디벨롭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리드 디벨롭 플랜을 TSO가 만들고요. 이 이제 전력 선정망 운영사가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독일의 연방 네트워크청이 환경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다 초안을 발표할 때 이거 퍼블릭의 참여가 보장되죠. 그리고 1과 2번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3번 단계에서 이 법안에 의해서 중요 프로젝트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 중요 프로젝트에서 끝장과 시작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그 그러니까 끝점과 시작점과 끝점이 선정되면 여러 가지 루트가 생길 건데 다섯 번째 단계에서 정확한 루트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관계를 갖게 됩니다. TSO는 이제 그리드 디벨롭먼트 플랜을 수립한데 이제 10에서 15년간의 이제 향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그리드 디벨롭 플랜에서는 그러면 국회 이제 해상풍력 전력을 육상에서 어디 연결 지점 이걸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DC 기술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유연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22년 3분기에 총 119개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총 길이가 14,000km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는 위에는 육상이고요. 아래는 해상은 다른 데서입니다. 독일의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큰 재밌는 해상 풍력과 해상 그리드는 해상 풍력 개발 계획, 그러니까 그거 더 나아가서 해양 공간 계획 하에서 이게 추진되게 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해양 공간 계획을 그 공간 계획 안에 해상 풍력 부분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해상 풍력 계획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입지 개발이 시도됐고요. 17년부터 이건 시행됐고요. 그리고 부지 개발 계획을 해상 풍력 부분 계획 아래서 수립했는데 이때 부지 개발 계획 하에 해상 풍력과 전력망 개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상 풍력 확장과 육상 통정망의 통합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부지 개발 계획을 통해서 해상 풍력과 해상 풍력 전력망에 대한 개발 부지를 선정하고 가동 시점도 이 해상 풍력 해양 공간 계획 안에서 가동 시점까지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동 시점이 확정되면 전력망 개발 계획은 그거에 맞춰 연결 시점을 식별하는 계획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TSO는 이제 독일은 이번에 이제 그리드 디벨롭먼트 이제 플랜을 개발하면서 해상 전력 확장에 대해서 5가지 돈을 이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 5가지 돈을 마련하고 발표에는 1가지 돈을 마련하는데 이제 발표에 1가지 돈을 마련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심이 낮기 때문에 1가지 돈을 마련했고 근데 이 5가지 돈은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는 제일 가까운 거리,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존의를 마련했고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이제 송정 AC를 사용하냐 DC 기술을 사용하냐. 세 번째는 전력망 연계 개념인데 이건 DC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더라고요. 기술적인 거에서 제가 설명은 여기는 넘어갔고요. 네 번째는 이제 좀 미래 향후 계획이나 승리 건설 시간을 고려해서 전력망 고려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존을 나누게 됩니다. 이 5가지 존. 이런 것들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지금 독일은 송정망 계획을 설치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티시 에너지 세큐리티 스트래티지를 보면서 이제 항신력까지 50기가 부유식을 5기가 보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프시어 윈드 엑셀러레이션 테스트 포스를 운영해가지고 그리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제 군사기간 단축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008년에 플래닝 액트를 2008년 법을 개정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의 기준 마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과 해상풍력 그리드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운 에스테이트에서 이제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해상풍력 이제 임대를
임대 경매를 하면 그게서 그 해상풍력 임대 계약이 마련해놓으면 사업자, 그다음에 그리드 운영자, 그다음에 저기 크라운 이스테이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어디에 그리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자가 지금 그리드를 개발하면 그 운영권을 이제 TSO에 넘겨주죠. 그 대신 자산 계약을 이제 크라운 이스테이트가 맡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이 이런 방식 약간, 영국 이런 방식 약간 탈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ETAIS를 보면 2050년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전만 계획 과정을 속도와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고 지금 가도기적인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7월에 가도청에서 이제 중앙 CSMP가 발표됐고요. 중앙 전략적 네트워크 플랜이 2022년 7월에 발표됐고, 2023년에 CSMP가 두 번째로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이 그러니까 집중화된 전략적 그리드 계획 아래서 이제 그 홀리스틱 네트워크 디자인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50기가 어떻게 50기가에 대한 해상 풍력이 어떻게 그리드를 연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중앙 집중 전략적 방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해상 풍력의 그리드를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하는 걸로, 해상 풍력의 사업자 개발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중앙에서 이제 개발하고 이거를 이제 경매를 붙이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한다든가, 아직까지 계획은 두 가지 계획을 같이 이제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시 집중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할 계획입니다. 초기 기회는 이제 기본적인 장애 요령 제거하고 이제 30년까지 경로라는 것을 패스웨이 투 2030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2030년에 그리드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지속적인 제도라는 건 향후 이걸 이제 해상 풍력의 보급과 그리드에 대한 그 경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어떤 제도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향후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HND를 통해서 육선 정조망 건설 기간 단축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해상 풍력 국가 로드맵, 해상 풍력 에너지법, 국가 수장 개혁, 쉽게 말해서 이제 해상 공간 계획을 통해서 해상 풍력과 그리드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상 공간 계획 프로그램 안에 롤스시 이제 프로그램이나 있는데 북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2022, 2027에 지금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VAWOG라는 프로그램인데 해상 풍력 발전의 육상 연계 지점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기서 육상 연계 지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브 기반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데, 이건 뭐냐면 해상 풍력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중심 내고 이거를 2030년 이후에 어떻게 주요 수요지로 보낼 것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성종망은 아닙니다. 이게 전력이 될지 수소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이걸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해 에너지 인프라 계획은 2024년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지금 독일, 영국,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이 확정된 계획을 만든 계획을 내놓다기보다는 지금 그리드 연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해상풍력 전력 육상 연계를 위한 정부 계획은 이제 전력만 유연성 자원을 공급하는데,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력이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의 연계 지점을 프로그램을 시행, 그러니까 VAWOG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이제
연계지나 육상의 연계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도 전력이냐 수소냐 계속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이제 30년 5.7까지 보급 목표를 세웠고, 그다음 이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촉진 구역, 우리나라처럼 풍력보호에 대해서 발전지구 있죠. 그런 걸 촉진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이 맞는데, 이 정책 추진 방향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조종력을 어떻게 확보할까, 전력망에서,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자구성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에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며칠 전에 계획안이 확정된 거는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전력 광역 운영 추진 기관에서 광역 개통 장기 방침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예정.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이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홋카이도, 도쿄, 여기도 일본도 해상풍력 지역과 소비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에서 어떻게 전력 사용하는 지역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통의 장기방침 방향성은 이제 국민 부담 억제, 재생에너지 조율 확대하는데 전력망 강화하는데 비용을 합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만 기본망 통합에 비용 평가를 이제 비용을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겠다는 거고, 개통 확충 방향도 재생에너지가 해상풍력이 많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지역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HDVC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주민 수용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유에서 이제 그리드 공공 수용성 분석을 했거든요. 제 공공 수용성 선계 조건은 환경성 문제다. 환경에 이게 부합 환경성의 기준에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환경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선계 조건입니다. 그리고 전략공모 확충은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확충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해서 의견 교환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자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선 또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인허가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참여, 환경계획, 소통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그리드 개발 단계가 6단계를 하는데, 영국도 각 단계마다 공공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접근과 참여에 대해, 그다음 피드백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고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계속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가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5가지 단계 절차에서 독일도 퍼블릭이 계속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 퍼블릭 참여한 데서 의견을 다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다 문서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같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토지질 보상은 유럽과 일본을 찾아보면 이제 법에 의한 보상 절차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법을 이제 내가 빨리 협의를 하면 협의 간소화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보상금에 플러스 알파 더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법이 이제 도입되지 않는데, 이런 법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익공유 모델이 아직까지 이익공유 모델이 아직까지 이제 부재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력망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수소랑 연계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통해서 전력 대신 수송이 문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딱 보시면 이제 RW나 오스테드 주요 해상풍력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그래서 주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아직 계속 추진됐고 이거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적 시사점 말씀드리면 에너지 전환 필수로서 이제 통합적 해상풍력 보급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상풍력 보급과 그에 따른 해상과 육상망 전력망 구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풍적법을 보면 이게 해상 공간 계획 아래서 이제 풍적부터 이제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해상 공간 계획 안에서 어떻게 그리드와 해상 풍력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야 될지 시점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가 또 이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력망 건설이나 인허가 승인 절차 가수화 추진이 필요한데 한전이 특별법에 이런 인허가 간소화 절차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 제고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이 이제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망 건설 계획 시 각 단계마다 지역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제 한전 내규의 입주 선정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법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법제화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을 조금 더 활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전력망 대안에서 우리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수소 용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규모 전력 소비처가 분산화가 지역에 대한 이제 소비처가 분산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공급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짧았는데 제가 발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문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지와 공급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제 애로사항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력망에 대한 계획적인 단순히 단지뿐만 아니라 전력망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전력망뿐만 아니라 섹터 커플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는 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제는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이제 지정 토론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정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정 토론자분들 중에서 박진표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송승호 교수님께서는 별도의 또 발제 자료가 있으십니다. 유희덕 국장님 자장님께서는 사실 이제 그 발제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시 이 슬라이드가 필요한 관계로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서두에서 소개를 못 드린 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그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유희덕 정기신문 편집국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원래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승혜 이제 전력개통 혁신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됐으나 바쁘신 관계로 같은 과에 계시는 문진호 사무관님께서 대참해 주셨습니다. 예, 전라남도의 배용석 해상풍력 산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송승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명에너지의 노광철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재생에너지 인허가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장을 맡은 정기신문 유희덕 국장입니다. 한전하고 애경위원 발표 자료는 제가 잘 들었고 우리 패널 분들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리 애경에는 발표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하고 전력산업 구조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한 내용을 주제로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실 텐데 패널분들 순서는 지금 가장 현안이 오늘 주제가 해상풍력 전력개통 관련된 건데 가장 현안이 전남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남 배용석 과장님께 우선 전남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노광철 대명에너지 상무님한테 듣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과장 배용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남이 해상풍력의 중심지. 저는 어디 가서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해상풍력 여건이 이제 누가 여기 해상풍력 다 하시는 분이지만 가장 좋은 풍항과 어떤 수심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수용성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앞서 주민 수용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역 수용성은 먼저 지자체 그리고 어민 또 주민 이런 다방면의 어떤 합체가 있어야지만이 정말 해상풍력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이제 전남이 해상풍력이 가장 그런 여건이 잘 됐다. 그래서 전남에는 유독 해상풍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상풍력을 위한 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수가 지금 130여 건이 지금 나가 있고요. 지금도 설치되고 있어서 제가 130여 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140건이 됐지 어떻게 될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설치된 것도 약 80건이 넘습니다. 이것도 오늘도 계속 설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 중에 총 발전사업 허가가 48건에 지금 114기가와트 발전 사업이 산업부 정기위원회에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 제가 예측해 보면 약 20기가와트 정도 발전 사업 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계측기 허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우리 도에 약 30기가와트 이상의 사업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남에서는 해상풍력을 미래 하나의 국가 에너지 산업에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에너지 이제 해상풍력이 어떤 지역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상풍력의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이 우리 지원 항만, 그다음에 배후 산업단지, 그리고 인력 양성, 설치 선박 이런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전남이 가장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에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족한 개통망. 우리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해상풍력을 어떻게 우리 전력 항전 개통망에 연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업자의 어떤 불확실성과 사업의 신뢰도를 굉장히 낮추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빠른 우리 선보강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될 거고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 전남에서는 우선 현재 1호사 선로를 통한 송전 이용 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지금 6개 사업에 약 2.3기가와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와트 사업이 곧 추진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거나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앞으로 사업은 공동 접속 설비, 대부분의 사업을 이제 1호사로 연결하는 사업은 거의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3, 4호급 공동 접속 설비를 통해서 3기가 이상 사업들이 묶어서 송전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으로 주로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개통 현실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 벌써 14기가와트 발전사 허가가 나 있지만 공동 접속 설비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도 뭐 거점별로 보면 뭐 9기가 정도 밖에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전에서 전력의 선 개통을 시켜 주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선 투자가 되어야지 그것도 가능한 어떤 개통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정말 우리 개통망이 빨리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개통망 해결에는 저희 전남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통망 보강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 빨리 공동 접속 설비, 그다음에 엊그제 발표한 HVDC를 통한 백본망,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런 기업들을 지역으로 보내는 산업 분산 정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전부 다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어떤 지역으로의 분산이 먼저 정책적으로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우리 직접 PP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망이용 요금을 거리별 차등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 외에도 뭐 알리백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강구하고 개통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아까 백본망을 HVDC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2030년 이후에는 수소가 오히려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동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수소에 대한 그린 수소 에너지 섬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해상풍력을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개통 보강이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산업 분산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툴을 가지고 우리 해상풍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패널 토의가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받겠습니다. 패널뿐만 아니라 발제하신 분들한테도 질문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말씀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공급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수요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수요처 개통 계획보다 먼저 수요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하는 게 사실은 수도권에 계획되어 있는 지금 데이터 센터 32기가 정도 되는데 아니 전체가 32기가쯤 되는데 한 수도권 28기가쯤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이 신청을 한 게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전남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아리백도 달성할 수 있고 전력 수요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패널은 대명에너지 노광철 상무님이 직접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개통의 애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 대명에너지 노광철 상무입니다. 해상발전은 우선 기존 육상풍력 발전에 비해서 우선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고 그리고 높은 발전 효율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력망과의 연계 문제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들도 개최를 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사업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논의 이전에도 예전에도 이제 한전 이런 업계 학회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는요. 사업이 먼저냐 개통이 먼저냐로 항상 싸웠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개통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와 그리고 이제 한전 쪽에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개통이 놓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러한 막대한 자본 투자들을 이제 하면서 이 사업들을 끌어나갈 수 없다라는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상풍력 외에도 현재 육상풍력 그 태완강에 있어서도 이런 개통 문제로 인해서 금융단에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놓이는 지금 프로젝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수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금융권이나 이러한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먼저 개통이 확보되어 있냐를 먼저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해상풍력에 있어서 개통은 얼마나 확충해야 되냐라는 점들도 지금 한전은 발전사업 허가 기준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발전사업 허가 같은 경우도 당시 발전사업 허가를 낼 당시에 가능한 설비 용량으로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다수의 발전사업 허가를 확인해 보시면 설비 용량 5메가, 8메가급으로 대부분 발전사업 허가가 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사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 금액들이 반영되면서 설비 용량들도 10메가급 이상으로 다시 재검토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수일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발전사업 허가대로만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변경하는 시점이 결국엔 PF를 확정을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인허가 단계들이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편차들이 분명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러한 용량 확인들에 대해서도 좀 사전적으로 이런 사업주들과 발전 사업 허가가 났다고 해서 이미 송전용 이용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로만 확정하지 말고 좀 이런 지속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용량들에 대해서도 좀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발전 사업 허가를 변경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송전 용량 확충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과 달리 지금 해상풍력은 그 운송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육상에 나와 있던 발전사업 허가들은 이러한 용량 변경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운송 설치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용량들은 한계가 있었고 해상은 하지만 이런 운송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만큼 개통 용량들을 더 확충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더 이제 설비 용량들이 커진 단지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도 한전에서도 계속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확충할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전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개통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민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통의 민원 해결 문제들이 표준 공정으로 9년씩 이렇게 차지할 만큼 민원이나 이러한 대민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전의 공동 접속 설비의 연계점을 내륙에도 두면 거기까지 끌고 가는 해상 발전 사업자들은 똑같은 민원들을 다 겪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 공동 접속 설비의 연계점은 분명하게 해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현실적인 좀 질문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점이 내륙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한전이 그걸 해상으로 꺼내놓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원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도 좀 앞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통 문제로만 이걸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해주셨던 게 결국에는 그 전력망만 이렇게 확충하고 보충한다고 해서 지금 발전사업화가 나와 있는 물량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발전사업화가 기준으로 32.7기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전남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늘어나고 있고 계측기약 꽂아져 있는 거는 아직 발전사업화가도 나와 있지 않은 물량들입니다. 그만큼의 송전선로에 대한 확충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한전도 많이 부담스러울 거고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정말 끝까지 갈 것이냐라는 의구심들도 다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확정적인 지금 지역주도 사업들이나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이런 송전용 그 용량 확보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은 바람직한데 결국에는 이 용량을
이 그 출력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에 그만큼의 용량을 배정을 하는 것들도 많이 개통의 부하의 뭐라고 그 여유 용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 유연 부하들 그냥 ESS와 뭐 기타 뭐 그린 수소 이런 사업들도 연계를 하면서 100% 활용하지 못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점들을 이런 유연성 자원들을 확보를 하면서 그런 개통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들도 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든 뭐 한정과 같이 기술 개발을 하든 좀 그런 방법에 있어서 개통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인허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먼저 저희 사업주 입장에선 한전이 먼저 개통을 확보해 주어야 우리도 사업할 수 있다인데 그런 것들이 인허가적으로든 뭐 대민적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법제화돼서 이런 것들이 먼저 확충이 되어야 사업자들도 거기에 자본 투입을 하면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장 문화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상무님 말씀은 사업자로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성패는 개통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토론회 패널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한전하고 산업부에서 좀 잠깐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하고 당시보다 용량이 늘어났을 때 그 계획은 이제 발전 사업 허가 당시 용량으로 개통을 계산하는데 그 문제도 좀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동 접속설 연계점에 대해서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륙보다는 바닷가라든지 좀 더 가까운 데 했으면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산업부에서 잠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멘트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서 그다음에 세 번째 패널은 시민사회 시각에서도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증가라든지 또 개통 연계에 대해서 조은별 연구원님께서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본 재생에너지 우리 인허가 문제라든지 개통 연계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후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조은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좀 연구를 했었는데 해상풍력 이제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이제 당시 작년 기준으로 받았던 물량 20.8기가 중에서 작년 이제 송전망에 연계가 이제 됐던 해상풍력 사업들은 5기가 정도로밖에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물량 중에 약 25%만 이용 계약을 이제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논의할 때 있어서 송전망이 빠질 수 없는 이제 부분인데 지금 계약의 내용이 굉장히 적고 또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논의가 많은데 송전망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발제를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저희 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안했던 해상풍력을 위한 예비지구 지정 시에 평가 항목으로 개통 연계 가능 여부가 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우려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해상풍력을 위한 입지로는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개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구가 예비지구에서 제외가 되면 그거는 이제 해상풍력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통 연계 가능 여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문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듯이 해외에서는 좀 단계별로 이걸 접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좀 이제 기술이 발전한가 따라서 이제 해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우리는 좀 기술도 이미 좀 이제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을 이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좀 또 우리도 단계별로 그렇게 이제 해상풍력 보급 수립 로드맵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단계별로 얘기를 하면 뭐 1단계에서는 해상풍력 건설이랑 동시에 이제 개통 연결할 수 있는 입지가 이제 충분한 곳에 그걸 이제 예비 지구나 뭐 발전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시기에 또 우리나라 이제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도 같이 이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해상풍력 건설에는 좀 최적의 입지이나 개통 확보가 불확실한 지역을 또 예비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또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에서는 보급 가능성이 낮아서 제외가 됐지만 기술의 발전이나 뭐 주민 수용성 추후 확보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이제 확보가 가능한 이런 계획이랑 연구를 좀 진행을 해서 그 3단계 때도 입지를 따로 또 발굴하는, 그렇게 좀 단계별로 나가야지 이 아까 제안하셨던 그런 개통 연결 가능성이 해상풍력 계획 입지로 이제 지정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입지를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추후에 더 확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보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비지구랑 발전지구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지구 지정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지정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의문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해상풍력 보급이 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평가 항목, 정보, 송정 개통에 대한 정보, 이런 구축의 현황, 앞으로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법에 반영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해상풍력 건설이랑 송정만 확충 건설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물리적인 시장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좀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에 송정만 건설 인허가 의제로 포함되는 것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나 제도적으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좀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송전 사업자가 또 한국전력공사이므로 좀 이걸 잘 고민을 해서 정부랑 함께 더 이상 재생에너지 보급에 송정만 관련 이슈가 더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정만 건설 시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이승문 연구위원님께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송정만 건설하는 그 경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명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민간 협의가 또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밀양 송전탑 이후에 우리나라의 송전탑 건설이 하나도 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지에 대한 문제는 좀 명확하게 정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주민들이 그 이제 의견의 수렴들이 충분하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예비지구 선정 시에 개통 연계 가능 여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좁히는 규제가 아닌 보급 가능 시기를 조절하는 평가 항목으로 작용하도록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지구 지정 시에 특히 송정만 관련해서 그 정보가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어야지 이게 나중에 추후에 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만 건설할 때 그 지구를 이제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들, 특히 경과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은별 연구원님,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고 요약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약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의 패널 분들은 그 발표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먼저 그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송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박 변호사님 연속해서 발표 자료 듣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이렇게 토론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에 근무하는 송승호라고 합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중간에 가시면 어떡하시나 하고 저 사실 걱정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지난 20년 동안 풍력 쪽 연구개발 쪽을 해왔습니다만, 이걸 해야 되나요? 네네네. 터빈 개발도 중요하지만 금방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보니까 정말 전력 개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폭력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 나오는 해상폭력은 더더욱이 대규모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좀 한 것은 이게 제 자료가 아니고 해상폭력 발전 방안 관계부처 합동 자료입니다. 2020년 7월 자료고요. 물론 잠정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대규모 해상폭력 개통 보강 계획 해가지고 잠정안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야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구나. 진짜예요. 너무 기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초록 색깔 여기 보시면 해상폭력단지 후보 지역들 뭐 신안이라든지 서남해라든지 뭐 울산 앞바다라든지 이렇게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공동 접속 모선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동 접속 모선, 컬렉터 부스. 이게 뭐냐면 아까 계속 이제 부장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3, 4, 5로 연결해야겠다. 대규모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해상폭력은 3, 4, 5kV 높은 전압으로 받아들여야겠으니 그거를 사업자마다 변전소, 3, 4, 5 변전소는 여기 빨간 색깔들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3, 4, 5 변전소는 멀어요. 거기까지 끌고 들어오는데 사업자가 각자 개별적으로 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접속점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사업자들이 붙일 수 있게 하고 거기서부터 신자 붙은 게 3, 4, 5 변전소거든요. 거기다가 연결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로 한 6개의 그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접속 설비고요. 해상단지에서 변전소까지 새로 건설해야 되는 거니까 모두 신설입니다. 단독으로 접속할 거냐 공동으로 접속할 거냐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호사는 단독으로 지금 몇 개 들어오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공용망에 대한 보강이나 신설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공용망 3, 4, 5km 공용망 신설, 기설 해가지고 한전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아까 자료에도 보셨지만은 기존에 있는 3, 4, 5 선로에다 도체를 더 깔아요. 그래서 더 용량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전남 지역에 그만큼 부하가 없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선로도 약해요.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는 이런 선로들이 곳곳에 마련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20년도입니다. 네, 이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당초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20년 7월하고 오늘 23년 4월에 보신 걸 보면 이제 개수가 하나 지금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하나인지 몇 개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동 접속 설비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 또는 2개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원래 연구를 했던 건 한 6개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밑에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한 14개 정도의 공동 접속 설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치 아까 방금 사업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동 접속 모선을 바닷속이 아니고 육지에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해상 사업자들이 이제 선로를 가지고 3, 4, 5kV입니다. 3, 4, 5kV 선로를 가지고 랜딩을 해야 되는데 랜딩 지점이 4개, 5개, 6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쪽 해안가가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 접속의 의미를 살리려면 바닷속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굉장히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용망도 지금 보강 신설이 지금 아까 마침 제가 미리 알진 않았는데 5개 루트 정도가 전남 지역에만 생기신다고 해서
정말 기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움직이고 계신 것 같고 정말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들으셨지만 9년, 10년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의 일이고 그것도 그때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상풍력 발전 목표량이 우리가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빠르게 노력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해외 사례에서도 보셨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도 정말 여기 올 때까지 왔다라는 건데요.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이 20년 7월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계획대로라도 꼭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거보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더 스터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자 오늘도 뭐 법안 얘기가 나오는데 법안에 이걸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 내용 굉장히 좋고 찬성합니다. 근데 그게 초안 만들어질 때부터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나온 게 다행이지만 더 먼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제 공동 접속 설비도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 내부 심의는 거치셨다고 하셨고, 근데 아마 세부 설계나 인허가, 특히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더 빨리 해결이 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허가 의제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진행은 돼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일이고, 뭐 토지 확보 이거 다 지금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로젝트에 즉 공동 접속 설비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오너는 누구죠? 아까 전라북도라고 또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한전인지 비용 부담은 물론 사업자가 사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이나 운용에 있어서 책임 문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준비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뭐 신뢰도 고시 풀어야죠, 뭐 풀어야 되죠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3년 정도에 걸려서 이렇게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이 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죠? 현 체계에서 한전이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대폭적인 증가했을 때 얻는 이득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전 조직 차원에서도 담당 직원 개인 차원에서도 뭐 투자비는 증가하고 일도 많아지는데 수익이나 보상 없고요. 물론 공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잘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통로만 마련하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방적이었죠, 그건. 근데 수십만 개의 발전소가 이렇게 이해 당사자도 많지만 업무는 늘어나고 민원도 사고도 많아지는 이런 게 당연하고요. 그렇다고 또 송전 요금이 지금 제대로 책정이 돼 있나요? 뭐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전의 경영평가 목표에다가 뭐 재생발전 에너지 수송량을 넣거나 또는 뭐 연계물 신청 물량 대기 시간을 넣거나 이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도가 기관의 목표나 이익과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우리 전체 국민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되고요. 전기 요금이 제대로 현실에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 한전이 잘못해서 적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풀지 못하면 이 투자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시고요. 우리 고속도로 또 도로망 얼마나 잘 깔았습니까? 그게 지역 곳곳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망이 건설되어야지만 재생에너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였어요. 로컬에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였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망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송전망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연계부에서 오셨는데 부장님 직원 지금 몇 명이신가요? 예? 그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연계 신청 다 커버하실 수 있나요? 예? 좀 복지도 훌륭하게 해주고 쉬면서 일을 해야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나주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을 줘야 되고요. 더블이 아니라 따더블로 좀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재생발전원들이 상당히 이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선로의 부하가 언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압이 올라가고 뭐 부하 걸리고 하는 게 더 훨씬 복잡해졌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워스트 케이스로 가장 안전하게 하면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수가 늘어나니까 아까 수만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최대한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놔야 그 시나리오 안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겠다. 근데 이거 전국개통 듣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는데 여기서 잘하면 정말 최적화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돈을 엄청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수천억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박사급 똑똑한 인재들 한 20명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해도 그건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력산업 전반을 다 얘기하셨어요. 전기 요금 문제부터 한전의 정주 여건, 한전 조직, 그다음에 해상 부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까 대명에너지 노상무님하고 비슷한 취지가 공동 접속 모선 뭐 바닷가로 해달라는 거는 그 같은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고 그다음에 345kV 개통설비 건설 기간이 한전에서 발표하실 때 9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까지 문제가 그동안에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한 게 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지을 거냐,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 논의만 했지 법적으로 개통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그 논의에 불을 지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패널은 박진피 변호사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TPK의 박진피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해상풍력 발전 전력개통 연계 또는 전력개통 법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받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리스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사업허가 리스크, 이해관계자 리스크, 가격 리스크, 뭐 정치법적 리스크, 뭐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전력개통 리스크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전력개통 리스크에는 이제 뭐 접속 설비 문제도 있고요. 또 공용 선전방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공용 선전방 문제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상풍력 법제 문제점은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이제 유효 지역에 따른 뭐 이렇게 이제 선점형 어떤 사업 허가 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어민들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 어떤 협의 리스크, 협의가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접속 설비하고 공용 선전망인데요. 이제 접속 설비 부분은 뭐 풍촉법이나 해풍법에 뭐 어떻게 좀 어드레스 되고 있는데 공용 선전망 문제는 지금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노리고 있는데요. 또 사실은 뭐 공용 설비가 보강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막상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해도 또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미 여기서는 뭐 해상풍력 쪽에서는 뭐 아직 잠재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육상에서 있는 어떤 동해안 쪽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지금 태양광에다가 남해안에서 이제 태양광을 많이 보급했는데 그 발전을 해도 이제 어떻게 출력 제한을 받는 상황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출력 제한된 부분에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정부하고 이제 협의가 있습니다만은 뭐 한전과 정부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원자력까지 이제 간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남해안에서 이제 서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 크게 이제 당장 문제되는 건 동해안 쪽입니다. 뭐 석탄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동해안이 많이 기저 발전소를 많이 까져 있는데 개통 제약으로 뭐 온갖까지 이제 전력 송전 제약을 맞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본질은 마찬가지고요. 결국 고속도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고속도로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해도 공급할 수 있는 수요지까지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이미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남해안의 어떤 송전 제약 출력 제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석탄 발전, 기저 발전기 제약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뭐 급기야 이제 작년에 이제 전력개통 TF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개통 이제 우리나라 전력개통도인데요. 이걸 보시면 막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송전선로가 꼭 그냥 공장에서 수요지까지 도로 하나만 만들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공유지 아니냐, 공유 자원 아니냐 이렇게 우리나라 전력개통이 공유 자원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 어디에서도 이제 공유 자원인 송전망을 공유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그 한전의 이제 그 전기사업법 규정도 그렇고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그런 비차별성, 공정성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 있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잘 그게 차별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뭐 동해안 송전 제약뿐만 아니고 이제 남해안이 이제 앞으로 본격하게 될 이제 전력개통 위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거버넌스 실패다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밀양 송전탑이 송전탑 사건 난 이후로 개통 전기조만 보강이 어려워지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현실화됐기 때문에 다 책임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겁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동해안 같은 경우에 사례를 들으면 5차, 6차 때 뭐 이게 HVDC 깔아서 좀 바꾸겠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지금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9차 때도 이미 문제 그래서 2026년까지 만들고 10차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 알고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계속 책임만 미루고 있고 해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 사업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에서 계획 실패가 있는 거고요. 정부 송부 사업자인 한전 같은 경우에도 개통 보강 의무를 못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불가항력, 청전 민원 문제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계약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주고 안 되면 사실은 미루고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 서로 따로 놀다 보니까 발전 사업자들은 뭐 적기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한전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기사업법의 송전 사업자가 어떻게 개통에 대한 어떤 망을 갖춰야 될 설비 갖추는 의무를 좀 책무를 위반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전력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전력거래소도 이제 이게 뭐 누구를 출력 제할 거고 누구를 송전 제약을 시킬 거냐는 문제에서 사실은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급전순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급전순위 그러니까 경제적 조인 가지고 지금 일부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전력 개통망 전체가 하나의 어떤 공유 자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왜 어떤 사람은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건지까지 나와야 공정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전력 당국에 하는 것은 보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그러니까 해풍법이라든지 풍력발전법에 여러 가지 법안이 3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에서 공용선전망은 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정의에서도 송변전 사업용 시설인데 이건 사실은 발전시설에 대한 것 같고요. 발전지구
개발 실시 계획 기본 설계를 보더라도 적어도 공용 선전망 육상에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도 마찬가지고 발전지구 개통 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의지도 보면 이게 실시 계획인데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짜져 있어야 거기 나오는데요. 이게 그 부분은 지금 약간 해상풍력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해상풍력발전법에 과연 공영선전방에서 문제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라든지 해풍법, 원스톱 셔피 법제가 도입돼서 어떻게 보면 허가 단계에서부터 어떤 통합이 필요하고요. 또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관계자법이 특히 어민들과 관계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절차라든지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좀 법제화 명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송전제약 리스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상풍력발전 법안 내에 어떻게 이 전력당국이나 그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전력개통 보강 책무, 송전사업자의 전력개통 보강 책무 그리고 송전제약 발생 시 송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송전 제약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송전 제약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강원도 지역, 전남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자와 정부 간의 갈등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많아지면 변호사님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패널 발표하실 분이 산업부에서 오셨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답변하기 힘든 게 너무 많아서 사무관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산업부 전력개통혁신과 문진호 사무관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오늘 꼭 참석하고 싶으셨는데 아침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못 오게 되신 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꼭 전달하려고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풍력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기본에도 해상 풍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개통 운영 측면에서도 태양광이랑 풍력이 조화되어야 서로의 특성이 상호 보완되기 때문에 개통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보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기에 망 보강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서 적기에 망 건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이를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아까 조은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전남도청 배용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 분산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산특별법이 저희 산중위를 통과해서 거기에 전력개통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그것이 수요 측면에서 개통이 좀 안정적인 곳으로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반기 내에 한전에서 우리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안전하게 송전할 수 있는 전력망 보강 계획이 대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도 상반기 내에 전력 개통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해상 풍력을 유연하게 연계하여서 보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께서 코멘트 주신 내용을 올 상반기 발표할 대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한전에서도 잠깐 답변을 아까 잠깐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송승호 교수님하고 노광철 상무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전의 입장은 어떤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최명환 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저희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조금씩
말씀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남주청 배영석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 수렴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사무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요의 분산 이게 이제 참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얘기에서 이게 되게 이제 좀 입장이 많이 지역마다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수도권 입장에서는 발전역이 근처에 오면 되지 않냐. 발전역이 많은 전남 입장에서는 수요가 내려오면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수요 같은 경우 뭐 지금 여분 정부에서 반도체 또 용인에 발표를 하셨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뭐 제가 한전 직원이 그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옮기든 발전력이 옮기든 각 지역별로 밸런스된 전력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사례인데요. 근데 실은 이제 그게 쉽지 않고 그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다. 뭐 그 언론에 나오는 무슨 대단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사무관님 얘기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있고, 이제 곧 또 일부 정리된 부분은 이제 곧 발표도 하실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쪽만의 입장으로는 좀 정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광철 상무님 말씀하신 뭐 아까 이제 송성호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접속점을 이제 해안가로 와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전은 망사업자이기 때문에 망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망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발전사업자 편 들 수도 없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자 편을 들 수도 없는 가운데서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전력이 있는 곳으로 망이 가게 되면 결국 그 공용망의 부담은 누가 지냐면 결국 다 소비자가 집니다. 그러면 발전사업자 분들은 되게 좋으시겠죠.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과연 어느 게 가장 이익인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정부랑 같이 또 협의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망에서는 최선을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은별 연구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얘기하면 뭐 단계별 개통 연계 프로세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크게 조금 이제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풍력 발전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것 중에 크게 두 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도, 그러니까 오픈도어 방식, 지금 입지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가 오픈도어 방식인데, 그 방식의 경우하고 국가가 부지를 정하는 계획입지 방식은 조금 접근이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건의드린 풍촉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완전한 계획입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기존의 좀 풍력 단지에 대한 좀 그런 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고, 만약에 국가가 완벽하게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계획입지 단지를 선정하면서 뭐 존을 선정하든지 뭐 사이트를 선정하든지 이미 선정을 하면서 그 망 계획이 이미 들어갑니다. 해외 사례가 대부분 그렇고요. 해외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고 있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만이나 영국, 일본 다 오픈도어는 이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입찰만 합니다. 완전히 입찰만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망 계획이라든지 입지에 대한 거, 인허가에 대한 거 모조리 다 정부가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절로 단계별 프로세스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픈도어 방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사업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안 하냐. 발전사업자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발전사업
허가 받았다가 취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최덕환 팀장님 사회 보고 계시지만 저희가 옛날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정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업을 할 분들인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진성 사업자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확실하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망을 미리 깔아야겠죠. 근데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용도로 또 허가만 받고 또 팔려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측면 때문에 솔직히 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사업이 명확하다 절대 안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망을 깝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워낙 이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전이 함부로 망을 깔았다가 그 망이 좌초자산이 됐을 경우 이것도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있다라는 부분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밀양 성전선로 이후 성전선로 된 거 없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 밀양 성전선로 이제 765인데 그 이후로 765는 정부 정책상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HVDC 500kV 그리고 수많은 345 kV 성전선로를 엄청나게 많이 깔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우리 수국 계획에 따른 장기 성변전 설비 계획 지금 이제 9차 이번에 또 10차를 발표할 건데 그거는 대부분 저희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이제 민원이라든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부분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송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부분은 그거는 약간 섭섭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준비는 하고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성이 없어서 저도 이제 19년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이게 이렇게 신재생이 특히 태양광, 전남 태양광이 이렇게 빨리 늘어날 거는 솔직히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망을 하는 데는 표준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로 스케줄대로는 오고 있었지만 갑자기 늘어난 거를 저희가 대비 못한 부분은 맞고요. 근데 하지만 계속 고민은 하고 있고 만기획도 이제 곧 10차도 곧 하는데 지금 역대 저희가 10차인데 지금까지 세운 장기 성변전 설비 계획 중에 가장 많은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로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 접수 설비는 누가 오느냐라는 거는 한전이 주관해서 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비용 회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랑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랑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듣는 분에 따라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답변을 마치고 플로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한 2분 정도 받고 유튜브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플로어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 끝에 계신 분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스테드 코리아의 배윤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중한 그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 접속 설비에 대해서 짧게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한전이 말씀하시는 공동 접속 설비의 개념은 공동 모선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선이라고 하면 이제 전력 설비를 제외한 실제 버스로만 이루어진 이제 설비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발전 사업자가 각각의 이제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각각의 육상 변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동 접속 설비로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전께서 공동 접속 설비를 설계를 하실 때 모선뿐만 아니라 실제 전력 보상 설비들 가령 조상 설비나 하모니 필터 등을 아예 처음부터 같이 고려를 하셔서 좀 더 큰 개념이 공동 접속 설비를 검토 혹시 하신 계획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이 답도 최 부장님이 해주셔야겠네요.
이것도 이제 비용 문제가 조금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은 발전 단지에서 한전망까지 한전의 연계점까지가 원래 이제 사업자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공동 접속 설비는 그 각각의 접속 설비들을 묶어서 온다는 얘기고요. 그 묶어서 오면서 그 관련되는 부대 설비는 또 역시 사업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공동 접속 설비를 선투자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뭐 일부 개소에 한해서 정부가 특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한전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 접속 설비하고 설비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상 설비 같은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접속 설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또 이제 사업자분들하고 약간의 이해관계 부분도 있고 또 그리드 코드하고도 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곧 발표 예정인 전력교통 혁신 방안에도 일부 그리드 코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런 그 전력망의 유연한 운전 또는 뭐 그 변동성에 대비한 이런 운전 강건성을 갖춘 운전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아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플로어 한 분 더 질의받고 유튜브 질문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문도풍력의 최상현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 공동 연계 관련해 갖고 지금 한전하고 정부가 상당한 비용 문제로 인해 갖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 같이 공동 연계하는 같은 사업자들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정부나 한전에서 이 예산이나 이런 뭐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면 민간 사업자가 이거를 민자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한전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걸 주저하는 이보다 뭐 과감하게 민간 사업자들이 돈을 투자해갖고 10번 투자해갖고 보강해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좀 더 어떤 현실적인 그 목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 접속 설비는 접속 설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자의 영역이고요. 한전이 하는 거는 아주 특수한 사례, 정부가 아주 필요한 사례에 한해서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제도에서도 당연히 발전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는 지금 현재 제도에서도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논의가 좀 일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영 송전망에 대해서입니다. 공영 송전망이 이제 민간에서 그 뭐 투자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사업자분들 뵈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워낙 큰 정책이라 정부에서 결정하실 문제고 한전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접속 설비는 당연히 발전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한전이 투자하는 부분은 정부가 특별한 제도에 의해서 특별한 선로에 한해서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영성전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보니까 송전시장 개방이라는 기사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영송전망 같아요 그게. 근데 지금 옆에 계신 사무관님이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주셨었는데 거기는 저희 개통과의 역무를 벗어나는 내용이 많아서 좀 정해진 것도 말씀드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송전시장 개방 공영송전망 같은 경우는 이게 망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시장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도 힘들 거고 그렇다면 전력산업 전체가 판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오늘 잠깐 기사가 나와서 저도 그 얘기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플로어 질문은 이거로 마치고 유튜브 질문이
한 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이승문 연구위원이 좀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답이 명확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슨 데이님이 독일 이승문 의원님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전력 개통망 연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셨는데 대만의 해상풍력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또 이게 TSMC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답이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겠다 해주셔도 됩니다. 그 대만이 이제 대표적으로 입찰을 하는 국가고요. 그래서 그 풍력 단지를 국가에서 먼저 정하고 그 정한 거에 따라서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에 당첨된 발전 사업자들만 해상 풍력에 한해서는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TSMC 같은 경우는 그 큰 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3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수요의 분산화가 저절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만 정부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력 공급 계획도 그거에 맞춰서 수립을 한 건데 해상풍력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고요. 그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대만은 대표적인 입찰 계획 입지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질문하신 분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해상풍력 개통 연계 개선 세미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한 2시간 넘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좌장님과 그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금일 해상풍력 전력개통 연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